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총균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드디어 이제 세균 즉 병균에 관련돼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책에요. 지금 이제 11장부터 이어집니다. 제 3부의 제목은요.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제목이 가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85쪽부터 읽어갑니다. 제11장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무기류, 기술, 정치조직 등의 우월성만으로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의 사악한 선물, 괄호 열고 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 가로 닫고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성 질병은 진화되고 존속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네, 소제목입니다. 인류 역사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질병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량 생산이 몇몇 중심지에서 시작되어 불균등한 속도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을 더듬어 보았다. 이 같은 지리적 차이점들은 각 민족들이 가진 힘과 부의 차등이 생긴 이유를 물었던 얄리의 질문에 대해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몇 가지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식량 생산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1대1로 싸운다면 비무장 농경민 한 명이 비무장 수렵체지민 한 명보다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농업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훨씬 조밀해지기 때문에 생겨난다. 10명의 비무장 농경민이 1명의 비무장 수렵체진민과 싸운다면 분명히 농경민이 유리하다. 또 농업의 힘은 결코 비무장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농경민들은 더 지독한 병원균을 내뿜었고 더 나은 무기와 갑옷을 가졌으며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술을 소유했다. 또한 그들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에는 문자를 알고 정복전쟁에 더 유능한 엘리트 계급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4장에 걸쳐서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이 어떻게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등의 직접적 원인을 낳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는 한 의사 친구에게서 들었던 병원 이야기를 통해 가축 및 농작물과 병원균의 관계에 대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례를 얻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의사였던 시절 한 병실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 지쳐버린 어떤 부부를 만났다고 한다. 더구나 그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말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체구가 작고 수줍음을 타는 남편은 정체불명의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통역을 맡았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를 몹시 염려했으며 익숙치 않은 병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 친구도 힘겨운 병원 일을 하느라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낯선 질병에 걸렸는지를 궁리하느라고 잔뜩 지친 상태였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친구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배웠던 의사의 규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혹시 이 같은 감염을 일으켰음직한 성적 체험을 한 적은 없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요청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자 남편은 의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얼굴을 붉혔고 몸을 움츠려 체구가 더 작아 보였다. 또한 그는 침대 시트 속으로 숨으려고 애썼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더듬거렸다. 그 순간 그는
그의 아내는 갑자기 노발대발하여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내 친구가 미쳐 말리기도 전에 무거운 금속병을 움켜쥐더니 남편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치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그로부터 내 친구가 남편의 의식을 되돌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남자의 엉터리 영어를 통해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그의 아내가 그토록 화가 났는지를 알아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의문의 해답은 서서히 밝혀졌다. 그 남자는 최근에 가족 소유의 목장에 갔을 때 양들과 여러 차례 선교를 가졌던 일을 아내에게 고백했던 것이다. 아마 거기서 이 수수께끼의 세균에 감염된 것 같았다. 이 사건은 일견 괴상망측하고 특이한 사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주제, 즉 동물에게서 비롯된 인간의 질병이라는 크나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환자처럼 양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을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한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양을 비롯한 가축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동물들을 몹시 좋아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1708만 5400명의 사람들은 양을 너무 좋아해서 자그만치 1억 6160만 마리나 기르고 있었다. 성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은 애완동물에게서 많이 전염된다. 대개는 그저 귀찮은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몇 가지 질병은 훨씬 심각하게 진화했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여러 질병들이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이다. 역설적이지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들에게만 감염되고 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위대한 장군들을 칭송하는 전쟁의 역사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장군이나 무기를 가졌던 군대가 승리하진 않았으며 가장 지독한 병원균을 적에게 퍼뜨리는 군대가 승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세균도 자연선택의 산물?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역사에서 병원균이 맡았던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례는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와 함께 시작되었던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이었다.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스페인의 잔혹한 세균에 희생된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세균 교환은 왜 이렇게 불평등했을까? 스페인의 세균이 그랬던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질병도 스페인 침략자들을 마구 죽이고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95%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유라시아의 병원균에 몰살당한 많은 원주민 민족들의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몰살당한 유럽인 정복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일들 뒤에,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쟁점 뒤에는 동물에게서 얻은 인간 질병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령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간 질병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가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우선 질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는데 어째서 일부 세균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도록 진화되었는지부터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에이즈나 중세에 가장 유행했던 흑사병, 가로 열고 섬페스트처럼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전염병들이 왜 유행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세균들의 조상이 원래의 숙주였던 동물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온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전염병들이 동물에게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문제, 즉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거의 일방적인 병원균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중간에 제가 개입을 좀 하면요. 여기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그리고 메르스에 관련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후에 아마도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전 세계의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책을 적은 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흑사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이어갑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 세균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못된 놈들을 깡그리 없애버리자? 녀석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랴? 삶을 살다 보면 흔히 그렇듯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적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의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편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부터 세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기로 하자. 어쨌든 세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성기를 헐게 하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병들게 함으로써 이 세균들이 진화의 측면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진화해야 했을까? 이것은 특히 알쏭달쏭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균이 숙주를 죽게 만들면 자기도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균도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진화한다. 진화의 과정은 가장 효과적으로 새끼를 낳아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개체들을 선택한다. 세균을 말할 때 전파라는 용어를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원래의 환자 한 명에 대해 새로 생겨나는 피해자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는 각각의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새로운 피해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세균이 한 피해자로부터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달려있다. 세균들은 이걸 아마 요즘은 이제 뭐 감염 가능지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세균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동물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전파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진화시켜 왔다. 잘 전파되는 세균일수록 더 많은 새끼를 남길 수 있으며 결국 자연 선택에서도 유리해진다. 인간의 질병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은 사실상 매우 영리한 세균들이 인간의 몸이나 행동을 세균이 전파되기에 알맞도록 개조시키는 과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때가 많다. 병원균이 가장 힘들이지 않고 전파되는 방법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세균들은 한 숙주가 다음 숙주에게 먹힐 때까지 기다린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은 우리가 이미 감염된 달걀이나 육류를 먹음으로써 전염된다. 또한 선모충증을 불러일으키는 기생충은 돼지로부터 전염되는데 우리가 돼지를 잡아서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사키스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생선회를 즐기는 일본인이나 미국인들이 생선을 날로 먹을 때 가끔 감염된다. 이 같은 기생충들은 우리가 먹은 동물에게서 전달되지만 뉴기니의 고지대에서 웃음병을 일으키던 바이러스는 먹힌 사람에게서 먹은 사람에게로 전해졌다. 웃음병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쿠루병이라고도 하는 치명적인 변형 프리온에 의한 뇌신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즉 식인풍습을 통해서 전염된 이 병은 고지대 엄마들이 죽은 쿠루병 환자를 요리하기 위해 막 잘라낸 머리골을 아이들이 만지작거리다가 그 손가락을 빨았을 때 전염되었던 것이다. 정말 사람을 먹는 식인 문화입니다. 이런 세균들은 원래 숙주가 죽어서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곤충들이 그 숙주를 물고 나서 새로운 숙주에게 날아갈 때 그 곤충의 침 속에 편승하여 옮겨간다. 이렇게 무임승차를 허락해주는 곤충들은 모기, 벼룩, 이, 채채파리 등이며 각각 말라리아, 패스트, 발진 티푸스 혹은 수면병을 퍼뜨린다. 수동적인 전달 방식 중에서도 가장 치사한 세균들은 여자에게서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감염되도록 하는 놈들이다. 매독, 풍진, 그리고 오늘날의 에이즈 등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그런 수법을 쓰는 병균들로 우주는 본래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 윤리학적인 문제로 몹시 고민해야 했다. 다른 세균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이들은 전달을 가속하기 위해 숙주의 신체나 습관을 바꾸어 버린다.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매독 같은 성병으로 성기가 헐어버린다는 것은 끔찍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숙주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숙주의 체강 속으로 옮겨가는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천연두 때문에 생기는 피부 상처도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세균을 전파시킨다. 때로는 매우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미국의 백인들은 호전적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쓰던 담요를 선물하기도 했다.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보통 감기, 백일해 등의 세균으로 이들은 피해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숙주들을 향해 구름처럼 뿜어 나간다. 콜레라균은 피해자가 심한 설사를 하게 만들고 물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다. 또 한국형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생쥐의 오줌을 통해 퍼진다. 숙주의 행동을 개조시키는 세균 중에서도 광견병 바이러스를 따를 만한 것은 없다. 이 세균은 감염된 개의 침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개가 발광하여 마구 물개에서 많은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병원균 자신의 육체적인 노력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1등상은 십이지장충이나 주혈흡충 따위의 기생충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녀석들의 유충은 피해자의 똥에 섞여 배설되었다가 물이나 흙으로부터 새로운 숙주의 피부 속에 능동적으로 파고든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기가 헐거나 설사, 기침을 하는 것은 질병의 증상이다. 그러나 병원균의 관점에서 본다면 병균을 퍼뜨리기 위한 영리한 진화적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병균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자멸하는 짓인데도 병원균이 자기 숙주를 죽이는 전략까지 진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병원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세균을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숙주에게 일으킨 여러 증상들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다. 괄호 열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괄호 닫고 가령 콜레라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하루에 몇 리터씩 설사를 쏟아내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그러나 적어도 한동안, 즉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음 피해자들이 사용할 물 속으로 콜레라균이 대량 유포된다는 이익이 없다. 그리하여 각각의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의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킨다면 첫 번째 숙주가 재수없게 죽더라도 콜레라균은 무사히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간과 병원체 사이에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입니다. 병원균 쪽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그 정도로 해두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즉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저 못된 병원균들을 죽여 없애는 문제로 돌아가자. 감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열을 내는 것이다. 발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흔히 질병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한다. 마치 아무런 기능도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온은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것이며 결코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세균 중에는 우리의 몸보다 열에 더 예민한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체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그런 병원균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는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반응은 면역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백혈구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죽인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감염시킨 특정한 세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므로 일단 치유된 뒤에는 다시 감염될 위험이 적어진다. 물론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인플루엔자나 보통 감기 따위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결국 다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그리고 지금은 정복된 천연두 등의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감염으로 자극을 받아서 생긴 항체가 평생 동안 면역성을 준다. 바로 이것이 예방접종의 원리이다. 죽거나 약화된 균종을 접종함으로써 질병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항체 생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리한 세균들은 인간의 면역성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세균은 우리의 항체가 인식하는 세균의 분자 구조, 즉 이른바 항원을 변화시키는 속임수를 쓴다. 가령 인플루엔자는 새로운 균종을 진화시키거나 재생시켜 항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설령 2년 전에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올해 새로 나타난 다른 균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말라리아와 수면병은 항원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더욱 골치 아픈 녀석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바로 에이즈이다. 이 병원균은 한 환자의 몸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항원을 진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환자의 면역체계를 압도해버린다. 인간의 가장 느린 방어 반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반응이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인간의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킨다. 어떤 질병이든지 대개 남들보다 유전적으로 저항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특정 세균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특정 병원체에 자주 노출되었던 인구 집단에는 그 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유전자를 갖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은 생존하여 후손에게 자기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로가 될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화적 반응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취약해서 당장 죽어가고 있는 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한 집단 전체를 본다면 이 반응 덕분에 그만큼 그 병원체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유전적 방어작용의 예는 아프리카 흑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괄호 열고요.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세계 유대인의 80%를 차지한다. 괄호 닫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북유럽인을 각각 다시 읽을까요? 그래서 이 같은 유전적 방어작용의 예는 아프리카 흑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북유럽인을 각각 말라리아, 결핵, 세균성 설사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물론 대가가 따르지만 겸상적혈구 유전자, 테이삭스병 유전자,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여기서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상적혈구 유전자는 겸상적혈구성 빈혈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삭스병 유전자는 흑내장 가족성 백치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병리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대개는 서로 안전하다. 가령 벌새의 경우 인간도 벌새도 병들지 않는다. 인간과 벌새는 서로에 대한 방어 능력을 진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은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벌새들이 인간에게 의존하여 새끼를 퍼뜨리거나 인간의 몸을 먹이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벌새들은 꿀과 곤충을 먹도록 진화되었고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 이런 먹이를 찾는다. 그러나 세균은 인간의 몸속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진화되었으며 피해자가 죽거나 저항할 때 새로운 피해자의 몸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병원균들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진화시켜야 했다. 이러한 수법 중에는 인간이 흔히 질병의 증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대응 방법을 진화시켜 왔고 병원균들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법을 진화시키는 것으로 대처해왔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 선택이 심판을 맞고 있다. 지금부터 이 경기의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격전이냐 게릴라전이냐. 네, 다음 소제목은 대중성 질병의 공통된 감염 특성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그 숫자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질병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가령 말라리아나 십이지장충의 경우 감염 지역에서는 어느 해 어느 달을 보더라도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유행병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환자가 전혀 없다가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다시 환자가 없는 기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유행병 중에서도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낯익은 질병은 바로 인플루엔자이다. 이 병원균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특히 괴로운 해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게는 멋진 한 해로 기억되겠지만 말이다. 콜레라의 경우는 그 간격이 더 넓다. 20세기 들어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콜레라가 유행한 것은 1991년 페루에서였다. 오늘날에도 인플루엔자나 콜레라가 유행하면 신문 일면에서 크게 다루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 각종 유행병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유행병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2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플루엔자였다. 흑사병, 가로 열고 섬페스트는 1346년부터 1352년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70%에 달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가 서스캐처원 주에 건설되고 있던 1880년대 초 백인이나 그들의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었던 이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결핵 때문에 연평균 9%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죽어갔다. 네, 여기서 캐나다 태평양 철도는요, 밴쿠버에서 몬트리올 간 대륙 횡단 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환자들이 꾸준히 조금씩 나타나지 않고 이따금씩 유행병으로 찾아오는 전염병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질병들은 감염된 환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로 비교적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파되어서 단기간에 전체 인구가 질병에 노출된다. 둘째, 급성병이므로 단기간에 죽거나 완치된다. 셋째, 운 좋게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성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질병들은 대체로 인간에게만 발생한다.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개 토양이나 다른 동물의 몸속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화기의 급성 유행병으로 우리에게 낯익은 홍역, 풍진, 볼거리, 볼거리로 읽는 것보다 볼거리, 천연두 등도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갖추어졌을 때 유행성 질병이 일어나는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질병의 유행 과정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균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증상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금방 한 지역의 인구 집단 전체가 모두 감염되어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죽거나 아니면 회복되어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세균은 살아있는 사람의 체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당분간, 즉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서 취약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취를 감춘다. 이 같은 질병들이 유행병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서양의 페로 제도에서 유행한 홍역의 역사가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페로 제도에서는 1781년에 홍역이 극심하게 유행했다가 사라지면서 한동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1846년에 감염된 목수 한 명이 덴마크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도착하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3개월 사이에 페로 제도의 인구 7,782명이 홍역에 걸려 죽거나 다시 읽겠습니다. 페로 제도의 전체 인구 7,782명이 홍역에 걸려 죽거나 회복되었으며 홍역 바이러스는 다시 소멸하여 다음 유행기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역은 인구 50만 명 이하인 집단에서는 소멸하기 쉽다. 인구가 그보다 많아야만 질병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 있고 원래의 감염 지역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수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페로 제도의 홍역에서 나타난 현상은 우리에게 낯익은 전 세계의 각종 급성 전염병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 전염병들은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되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즉, 감염시킬 새로운 아이들이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홍역이나 그 비슷한 질병들을 일컬어 대중성 질병, 즉 크라우드 디시즈라고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소규모 인구 집단은 질병에 취약하다입니다. 수렵채집민이나 화전민의 소규모 무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중성 질병이 존속할 수 없었다. 가령 근대 와서 아마존 인디언이나 태평양의 도서 주민들에게 닥친 비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방문객 한 사람이 들여온 유행병 때문에 작은 부족 전체가 거의 전멸할 수도 있다. 그 부족에는 그 세균에 대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902년 겨울에 포경선 액티브호의 한 선원 때문에 이질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세들러 뮤트족 에스키모 56명 중에서 51명이 죽고 말았던 경우가 이러한 예다. 이들은 캐나다 북극 지방의 사우샘프턴 섬에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역을 비롯한 몇 가지 소아병은 어린이보다 어른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소부족에 속한 성인들은 모두가 이들 질병에 취약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현대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어 홍역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이미 홍역을 앓았거나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소부족의 대다수 인구를 죽인 후에는 유행병도 사라진다. 소부족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유행병을 존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전염시킬 유행병을 진화시킬 수도 없다. 그렇다고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전염병이 전혀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전염병은 있지만 특정한 유형일 뿐이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동물의 몸이나 토양 속에서도 살 수 있어서 소멸되지 않고 언제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열병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가 옮긴다. 이 원숭이들은 언제든 아프리카의 시골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통해 다시 신세계 원숭이들과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소규모 인구 집단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감염증은 나병이나 딸기종 같은 만성 질환이다. 이런 질병은 그 피해자가 죽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오랫동안 세균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소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감염시킨다. 나는 1960년대 뉴기니 고지대의 카리무이 바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나병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자그마치 40%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인구 집단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면역성을 가질 수 없는 각종 감염증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이런 질병은 일단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라도 다시 감염될 수가 있다. 십이지장충을 비롯한 많은 기생충들이 그렇다.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집단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유형의 질병들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질병일 것이다. 인류의 진화사에서 처음 수백만 년 동안, 즉 인류 전체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간에도 인간은 그런 질병들을 충분히 진화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질병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야생 친척인 아프리카의 대형 유인원들에게도 발병하거나 유인원들이 앓는 질병과 유사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성 질병들은 반드시 대규모의 조밀한 인구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 집단은 약 10,000년 전에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도시의 발생과 더불어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전염병들이 처음 나타난 것은 놀라울 만큼 최근의 일이다. 천연두는 BC 1600년경이었고, 괄호 열고요, 이집트 미라의 마마 자국에서 추론한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는 BC 400년경, 나병은 BC 200년경, 소아마비가 처음 유행한 것은 1840년, 그리고 에이즈는 1959년이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준 농경과 도시의 발생입니다. 농업의 발생이 왜 대중성 전염병의 진화를 촉발시켰을까?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농업은 수렵 채집 생활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 밀도, 대략 10배에서 100배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렵 채집민들은 야영지를 자주 옮기므로 그때까지 세균이나 기생충, 유충들이 잔뜩 축적되어 있던 분뇨도미를 남겨두고 훌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농경민들은 정주영 생활을 하면서 오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한 사람의 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식수 속으로 옮겨가기도 쉽다. 어떤 농경민들은 자기들의 똥과 오줌을 모아서 사람들이 일하는 밭에 비료로 뿌려 그 분뇨 속에 섞인 세균이나 기생충이 더욱 쉽게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관계 농업과 물고기 양식은 주혈 흡충증을 옮기는 달팽이에게, 그리고 인간이 분뇨 섞인 물속을 걸어다닐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흡충류에게 이상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정주영 생활하는 농경민들을 포위하는 것은 그들의 분뇨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식량에 이끌려 와서 질병을 퍼뜨리는 설치류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농경민들이 숲을 베어낸 개간지는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들에게 이상적인 번식지가 된다. 이렇게 농경의 발생이 세균들에게 큰 행운이었다면 도시의 발생은 더 큰 행운이었다. 전보다 더욱 조밀한 인구가 전보다 더욱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도시 인구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마침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중성 질병으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도시 거주자들을 보충하기 위해 시골의 건강한 농부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야 했다. 세균들에게 또 하나의 행운은 세계 교역로의 발달이었다. 그로 인해 로마 시대에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드디어 천연두가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도달했고, 그 결과 AD 165년부터 180년에는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마찬가지로 흑사병도 유스티니아누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처음 나타났다. AD 542년부터 543년 사이에. 그러나 흑사병이 유럽을 본격적으로 뒤흔든 것은 1346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중국과의 그 당시 중국과의 육상 무역을 위한 새로운 교역로가 뚫리면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던 중앙아시아로부터 벼룩이 우글거리는 모피들이 유라시아의 동서축을 따라 유럽으로 신속하게 운반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제트기가 있으므로 인간의 전염병이 지속되는 시간이면 제 아무리 긴 대륙간 항로라 하더라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그 덕분에 1991년 어느 날 아르헨티나 항공 소속의 여객기 한 대가 페루 리마에 기착했다가 콜레라에 감염된 수십 명의 승객을 싣고 거기서 4,800km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같은 날 도착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의 세계 여행과 미국으로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가 아니라 예전에 머나먼 이국의 질병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온갖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마구 뒤섞인 세균의 도가니가 되어가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입니다. 아무튼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국한된 대중성 질병을 진화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하나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질병들이 이전에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에 진화되어 새로운 질병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질병을 일으키는 이들 세균에 대한 분자 연구를 통해 최근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세균들에 대해 분자 생물학자들은 이제 각 세균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역시 대중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다. 다만 우리의 각종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유행병은 동물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조밀한 집단을 필요로 하며 아무 동물이나 무차별로 괴롭히지 않는다. 즉 대중적 전염병들은 대체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동물들에 국한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사회적 동물을 가축화시켰을 때 이 동물들은 이미 그러한 유행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세균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예를 들어 홍역 바이러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여기서 우역은요, 앞에 우자가 소우자입니다. 그리고 역은 병역 그럴 역병 그럴 때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일어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홍역 바이러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 지독한 유행병은 소를 비롯하여 많은 야생 반추 포유류를 감염시키지만 인간은 우역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반추란 얘기는 되새김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을 먹고 위가 두 개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되새김을 하는 게 반추입니다. 지금 표가 있는데요. 11-1입니다. 동물 친구들의 치명적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간의 질병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관계가 가장 가까운 병원체를 보유한 동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역은 소, 결핵은 소, 천연두는 소 또는 관련된 두진 바이러스 보유한 기타 가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돼지, 오리, 백일해, 돼지, 개, 그 다음에 열대, 열, 말라리아, 조류, 가로 열고 닭가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도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 홍역 바이러스와 우역 바이러스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곧 우역 바이러스가 소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긴 후 우리 몸에 맞도록 특성을 변화시켜 홍역 바이러스로 진화했다는 뜻이다. 많은 농부들이 소의 똥, 오줌, 호흡, 상처, 피 등과 가까이 산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처럼 세균이 옮겨진 것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류는 소를 가축한 이후로 장장 9,000년 동안이나 소와 가까이 지내왔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우역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도표 1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낯익은 다른 전염병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처럼 동물 친구들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 소제목은 자연 선택을 통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은 침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므로 아마도 동물들의 세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침입자들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 현존하는 질병들을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되는 4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따금씩 애완동물이나 가축에게서 직접 전염되는 수십 가지 질병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 고양이의 고양이 찰과 열병, 가로 열고요. 고양이에게 긁혔을 때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고양이의 고양이 찰과열병, 찰과열병, 개의 렙토스피라증, 닭이나 앵무새의 앵무병, 소의 브루셀라병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앵무병은요, 폐렴과 유사한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브루셀라병은 열병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에게서 질병을 얻기도 한다. 사냥꾼들이 야생 토끼 가죽을 벗기다가 걸리는 야토병, 가로 열고 패스트와 유사한 설치류의 전염병으로 사람과 가축에게도 감염됨. 이 그러한 예다. 이 같은 세균들은 아직 인간의 병원체로 특수화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직접 전염되지 않으며 동물에게서 전염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두 번째 단계에 오면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이 진화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접 전염되어 유행병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병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곧 소멸한다. 현대의학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감염되어 죽거나 면역성을 얻은 후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1959년 동아프리카에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오뇽용열병, 뇽자입니다. 뇽. 참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라는 병이 나타나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감염되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관절통을 수반하는 댕기열 비슷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뇽용열병입니다. 이 균은 원래 원숭이의 바이러스였던 것이 모기에 의하여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이 금방 회복되면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성을 갖게 되어 이 새로운 질병은 곧 소멸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포트브레그 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렙토스피라성 질병은 1942년 여름 미국에서 발생했으나 곧 사라졌다. 치명적인 질병이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이에는 뉴기니에 웃음병이 있다. 식인풍습을 통해 전염되며 서서히 작용하는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에서는 아무도 회복되지 못했다. 크루병은 뉴기니의 포레족 2만 명을 전염시킬 판국이었지만 1959년 전후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식인풍습을 금지하면서 크루병의 전염 경로도 막혔다.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그 어떤 질병과도 닮지 않은 질병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이런 질병들은 한때 무섭게 유행하다가도 이내 나타날 때처럼 신비롭게 사라졌다. 가령 1485년부터 1552년에 유럽 전역을 휩쓸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영국 바람병이나 18세기부터 19세기 프랑스에서 번진 피가르디 바람병 등은 현대의학이 그 같은 병을 일으킨 세균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질병 중 하나다. 인간의 주요 질병이 진화하는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이 인간의 병원체로 자리 잡았는데 소멸되지 않아서 앞으로 인간을 죽이는 주요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다. 가령 설치류 동물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라사열, 라사열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다. 라사열에 대한 설명은요,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을 수반하며 사망률이 5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사열은 1969년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관찰된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단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나도 병원 전체가 폐쇄될 정도였다.
라사열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라임병이다. 네, 라임병은 발진, 발열, 관절통, 만성 피로감 등을 보이는 감염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생쥐나 사슴의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스피로헤타라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 미국에서 라임병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 병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유행병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원숭이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1959년에 처음으로 인간 환자가 기록된 에이즈의 미래는 더욱 안정적이다. 이 얘기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즉 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국한되어 있는 각종 주요 유형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질병들은 진화의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 병원체들이 동물에게서 우리에게로 넘어오려고 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동물들만의 질병이었던 것이 인간만의 질병으로 바뀌는 이 몇 가지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일까? 우선 한 가지 변화는 매개동물이 바뀌는 것이다. 가령 절지동물을 매개자로 이용하던 어떤 세균이 숙주를 바꾸었다면 매개자도 다른 절지동물로 바꿀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발진 티푸스의 경우 처음에는 쥐 벼룩을 매개로 하여 쥐들 사이에서 전염되었고 그 다음 쥐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데에는 한동안은 쥐 벼룩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발진 티푸스균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 옮겨다니는 데에는 인간의 몸에 사는 이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를 없애버린 요즘에 와서는 다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다. 즉 북아메리카 동부의 날다람쥐를 감염시킨 후 날다람쥐가 사는 덕음해를 통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덕음해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질병은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균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동물에 적응한다. 그러나 인체는 소의 몸과 면역 방어 체계, 배설물, 화학작용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세균은 새로운 생존 및 번식 방법을 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의사와 수의사들은 실제로 몇 가지 세균이 그렇게 새로운 방식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점액종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와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점액종 바이러스는 원래 브라질의 야생 토끼가 갖고 있던 것인데 이 종인 유럽의 집토끼에게 치명적인 유행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세기에 생각 없이 들여왔다가 막대한 피해만 입힌 유럽산 토끼를 제거할 목적으로 1950년에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도입했다. 그 첫 해의 점액종은 감염된 토끼의 사망률 99.8%라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의 농부들에게는. 그러나 농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망률은 이듬해 90%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25%까지 내려갔고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끼를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소망도 좌절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점액종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토끼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이 바이러스는 전보다 적은 수의 토끼가 죽도록 그리고 감염된 후 죽기까지의 시간이 그전 바이러스보다 더 길어지게 변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보다 덜 치명적인 이 점액종 바이러스는 몹시 지독했던 원래의 바이러스에 비해 더 많은 토끼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인간에게서 비슷한 예를 찾고 싶다면 매독의 놀라운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 우리가 매독에 대해 얼른 떠올리는 두 가지 사실은 성기가 헌다는 것, 그리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환자가 죽기까지는 대개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매독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었던 1495년에는 대부분 농포가 머리에서 무릎까지 온몸에 퍼졌고
얼굴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왔고 환자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1546년에는 이미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진화되어 있었다. 점액종 바이러스의 경우가 그랬듯이 매독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타도 피해자를 더 오래 살려두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바이러스 자신의 후손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 미친 세균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치명적인 세균들이 갖는 중요성은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말살시킨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유럽의 총칼에 의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럽의 병원균에 의해서 병상에서 목숨을 잃은 원주민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 같은 병원균들은 대부분 인디언과 그 지도자를 죽이고 생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인디언들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자면 1519년에 코르테스는 지독하게 군사 중심적인 인구 수천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의 스페인인을 이끌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아스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하여 겨우 병력의 3분의 2만을 잃고 무사히 탈출했으며 싸움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해안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 여기에는 스페인의 군사적 이점과 아스텍 쪽의 어리숙함이 함께 작용했다. 그러나 코르테스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아스텍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았고 몹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인들이 유리했던 것은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다. 이 병은 1520년에 스페인령 쿠바에서 감염된 한 노예와 더불어 멕시코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유행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스텍 쪽을 몰살시켰으며 그 속에는 쿠이틀라우악 아스텍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스페인인들은 무적임을 알리려는 듯 스페인인은 내버려 두고 인디언만 골라 죽이는 이 수수께끼 질병 때문에 아스텍의 생존자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약 2천만에 달했던 멕시코 인구가 1618년에 이르렀을 때는 약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1531년 피사로가 168명을 거느리고 수백만 인구의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페루 해안에 상륙했을 때에도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행운이 따랐다. 물론 피사로에게는 행운이었고 잉카족에게는 불운이었지만 이미 1526년경에 육로를 통해 들어온 천연두가 우아이나 카파크와 그의 후계자를 포함하여 잉카족 인구의 대부분을 몰살시켰던 것이다. 제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제위 문제로 우아이나 카파크의 다른 두 아들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가 내전을 벌이는 틈을 타서 피사로는 분열된 잉카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 1492년 당시 신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사회를 생각하면 대개 아스텍 쪽과 잉카족만 떠올리기 쉽다. 북아메리카에도 많은 인구를 가진 인디언 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그럴듯한 지역, 즉 오늘날 최고의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미시시피 강 유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곳의 사회들이 붕괴되기까지 정복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대신 한 발 앞서 전파된 유라시아의 병원균이 모든 일을 해치웠다. 1540년 에르난도 데 소토는 미국 동남부에 진출한 최초의 유럽인 정복자가 되었다. 당시 그가 지나간 인디언 마을들은 주민들이 유행병으로 전멸하여 이미 2년 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그 유행병들은 해안에 찾아온 스페인인들에게서 전염된 해안 지방의 인디언들로부터 퍼진 것들이었다. 스페인인들의 세균이 오히려 스페인인들보다 먼저 내륙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소토는 미시시피강 하류 쪽에서 인구가 조밀한 여러 인디언 마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탐험이 끝난 후 유럽인들이 다시 미시시피강 유역에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유라시아의 세균들은 이미 북아메리카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전파되었다. 미시시피강 하류에 다시 나타난 유럽인들은 1600년대 말엽의 프랑스 정착민들이었다.
그때 이미 인디언의 큰 마을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고 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미시시피강 유역 여기저기에 있던 거대한 둑뿐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콜럼버스가 신세계에 도착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뚝을 쌓았던 많은 사회들이 대체로 멀쩡하게 남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1492년에서 유럽인들이 체계적으로 미시시피강 유역을 답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사회들이 붕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9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이리저리를 놓고 다투었던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패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신세계에 뿌리 내린 9세계의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신세계에 새로 뿌리를 내린 9세계의 주요 전염병은 수십 종이나 된다. 그러나 남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간 살인적인 주요 질병은 단 한 종도 없는 듯하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매독이었겠지만 이 질병의 발원지는 아직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대규모의 조밀한 인구 집단은 곧 대중성 전염병이 진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이었던 병원균의 교환은 더욱 충격적이다. 콜럼버스 이전의 신세계 인구를 재평가한 최근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동시대의 유라시아 인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테노치티틀란 같은 일부 신세계 도시들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했다. 그런데 왜 테노치티틀란에는 스페인인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병원균들이 없었을까?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세계에서 조밀한 인구 집단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가 9세기에서보다 다소 늦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미시시피강 유역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했던 새 중심지는 로마시대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처럼 정기적이고 신속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세계의 치명적인 대중성 유행병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000년 전에 죽은 한 페루 인디언의 미라에서 결핵 DNA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적은 있지만 이때 사용했던 확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결핵과 야생동물에게서 만연되어 있는 가까운 관계의 병원체를 구별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치명적인 대중성 유행병이 발생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저절로 분명해진다. 과연 어떤 세균으로부터 그러한 질병이 진화될 수 있었을까? 앞서 우리는 유라시아의 대중성 질병들이 바로 유라시아에 가축화된 궁거동물이 지니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진화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유라시아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단 5종의 동물밖에 가축화되지 못했다. 멕시코와 미국 서남부의 칠면조,
안데스의 라마 알파카와 기니피그, 열대 남아메리카의 사향 물오리,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개가 전부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세계의 가축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애당초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소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야생 포유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0년 전인 최종 빙하기 말미에 80%가량이 멸종되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손에 들어온 몇 종의 가축마저도 소나 돼지에 비하면 대중성 질병의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사양물 오리와 칠면조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살지 않으며 가령 새끼 양처럼 마구 안아주고 싶어서 우리가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정도 아니다. 기니피그는 샤가스병이나 레슈마니아증 같은 트리파노소마 감염증을 우리에게 전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네, 여기서 샤가스병은요,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풍토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슈마니아증은요, 트리파노소마의 일종인 레슈마니아의 감염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병들의 이름입니다. 이어갑니다. 얼핏 보았을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라마 또는 알파카로부터 얻은 인간 전염병이 하나도 없다는 점인데, 이 동물들은 유라시아의 가축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마가 인간 병원체의 공급원이 되기에는 4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라마는 양, 염소, 돼지보다 적은 무리를 지었고 안데스 밖으로 전파되지 못했으므로 이들의 전체 수요는 유라시아 가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또한 사람들은 라마 젖을 먹지도 않고 따라서 그 때문에 감염된 일도 없고 라마를 실내에서 기르지 않으므로 사람들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뉴기니 고지대의 산모들은 흔히 돼지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돼지뿐만 아니라 소까지도 실내에서 기르는 농부들이 많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유럽이 여러 대륙에 준 사악한 선물입니다. 동물에서 유래된 질병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충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 안에는 태평양의 도서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코이산족은 호텐토트족과 부시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았던 민족들이 입은 피해는 누적 사망률 50%에서부터 100%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디언 인구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1492년 무렵 약 800만 명이었는데 1335년에는 0으로 줄어들었다. 1875년 피지 제도의 한 추장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올 때 피지에 상륙한 홍역은 그 당시 살아있던 피지인들을 4분의 1이나 죽이고 말았다. 이때는 유럽인들이 처음 찾아온 1791년부터 시작된 유행병으로 인해 이미 대부분의 피지인들이 죽은 후였다. 1779년에 쿡 선장과 함께 들어온 매독, 임질, 결핵, 인플루엔자, 그리고 1804년에 크게 유행한 장티푸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유행병 때문에 하와이의 인구는 1779년에 약 50만 명이었던 것이 1853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 그 해에 드디어 하와이에 상륙한 천연두가 약 10,000명의 생존자를 해치웠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균이 항상 유럽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신세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럽인을 기다리는 토종 유행병이 없었지만 열대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뉴기니에는 있었다. 말라리아는 구세계 열대지방 전역에서, 콜레라는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황열병은 열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열대성 살인 질병이었다. 이 병균들은 유럽인들이 열대지방을 식민지화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뉴기니를 분할하여 식민지로 만든 것은 신세계에서 식민지 분할을 시작한 뒤 거의 400년이 흐른 다음이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의 선박이 왕래함에 따라 말라리아와 황열병이
남북 아메리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질병은 신세계 열대 지방을 식민지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방해물로 떠올랐다.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던 프랑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일, 그리고 비록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거의 좌절될 뻔했던 미국의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과연 병원균은 얄리의 질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자. 무기류, 기술, 정치조직 등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비유럽인들에 비해 크나큰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의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이 사악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사악한 선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류에 어떤 질병들이 나타났고 특히 그 전염병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유럽인들이 어떻게 신세계라 불리는 곳들을 점령하는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2장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